서울역 뒤편 출구는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였다. 새벽 첫차부터 심야 막차까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곳을 거쳐갔다. 출근하는 회사원들의 바쁜 발걸음, 고향으로 돌아가는 대학생들의 무거운 배낭, 여행을 떠나는 연인들의 설레는 웃음소리. 하지만 그 누구도 구석진 기둥 뒤편에 놓인 검은색 여행 가방을 주목하지 않았다. 그 가방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한때는 누군가의 소중한 짐을 담았을 테지만 이제는 먼지와 오물로 뒤덮여 있었다. 가방의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고 지퍼 부분에는 녹이 슬어 있었다. 겉보기에는 그저 버려진 쓰레기에 불과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옆을 지나쳤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어떤 이는 발로 툭 차며 지나갔고 어떤 이는 귀찮다는 듯 피해서 걸었다. 그러나 한 생명체만은 달랐다. 그것은 순백색 털을 가진 진돗개였다. 한때는 아름다웠을 그의 털은 이제 거리의 먼지와 진흙으로 얼룩져 있었다. 갈비뼈가 선명하게 드러날 정도로 말랐고 왼쪽 귀 끝은 예전 싸움의 흔적인지 찢어져 있었다. 꼬리는 부자연스럽게 굽어있어 걸을 때마다 어색하게 흔들렸다. 이 개에게는 이름이 없었다. 목걸이도 주인도 돌아갈 집도 없었다. 서울의 차가운 골목길을 떠돌며 쓰레기통을 뒤지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살아가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다. 겨울이면 지하철 환기구 근처에서 몸을 데우고 여름이면 그늘을 찾아 헤맸다. 때로는 친절한 사람이 음식을 주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그를 쫓아내려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검은 가방 앞에서 그는 걸음을 멈췄다. 무언가가 그의 본능을 자극했다. 진돗개 특유의 예민한 감각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날은 특별히 추웠다. 늦가을의 찬바람이 역사 안으로 거세게 불어들어왔고 사람들은 코트깃을 세우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진돗개도 추위에 몸을 떨었지만 그 가방을 떠날 수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가방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마치 사냥감을 포위하는 것처럼 아니면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것처럼. 그의 콧구멍이 벌름거렸다. 평소 음식 냄새를 찾아다니던 후각이 이번에는 전혀 다른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음식 냄새가 아니었다. 더 미묘하고 더 원시적이며 더 중요한 무언가였다. 생명의 냄새. 그것도 아주 연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생명의 냄새였다. 진돗개는 갑자기 몸을 굳히며 가방 옆에 앉았다. 그의 자세는 경계태세 그 자체였다.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크게 뜨고 온 신경을 가방에 집중했다. 마치 오랜 세월 길러진 본능이 그에게 속삭이는 것 같았다. 여기서 떠나면 안 된다. 지켜야 한다. 이것은 너의 사명이다. 시간이 흘러갔다. 오전이 되고 점심시간이 되고 오후가 되었다. 진돗개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배가 고파도 목이 말라도 추워서 몸이 떨려도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역을 오가는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귀찮은 존재로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행동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야, 저게 왜 저래? 한 직장인이 동료에게 물었다. 모르겠네. 하루 종일 저기 앉아 있던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 보통 개들은 돌아다니잖아. 사람들이 궁금해하며 가까이 다가오면 진돗개는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그것은 분노나 공격성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었다. 오히려 경고였다. 가까이 오지 마라. 이것은 내가 지켜야 할 것이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역 직원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오랫동안 한자리에 머물고 있는 개와 방치된 가방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다고 했다. 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젊은 역무원이 선배에게 물었다. 일단 쫓아내보자. 가방도 처리해야 하고. 하지만 진돗개를 쫓아내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들이 빗자루를 들고 다가가면 개는 더욱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짖지는 않았지만 온몸으로 물러서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고집이 아닌 깊은 사명감 같은 것이 깃들어 있었다.
이상한 개네. 보통은 사람만 봐도 도망가는데 뭔가 저 가방에 특별한 게 있나? 영무원들도 호기심이 생겼다. 하지만 가방을 열어보기에는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 주인 없는 물건이라고 해서 함부로 뒤질 수는 없었다. 시간이 더 흘렀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자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역사 안으로 불어들어왔고 사람들은 두꺼운 옷을 꺼내 입었다. 진돗개는 몸을 작게 웅크렸다. 그의 몸이 심하게 떨렸다. 추위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아니면 배고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켰다. 마치 자신에게 주어진 신성한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로 가득 찬 것처럼. 길 건너편에 있는 작은 카페 온기에서 일하는 수미는 하루 종일 그 개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26살의 젊은 여성으로 어릴 때부터 동물을 좋아했다. 특히 길거리의 유기견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이 진돗개도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보통은 새벽녘이나 밤늦은 시간에 쓰레기통 근처를 배회하거나 사람들 눈을 피해 구석진 곳에서 잠을 자곤 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완전히 달랐다. 왜 저 자리에서 떠나지 않을까? 수미는 카페 창가에서 그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카페 사장인 김 사장님도 그 개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수미야, 저게 말이야. 아침부터 저기 앉아 있더라. 네, 저도 봤어요. 뭔가 이상해요. 평소와 완전히 다른 행동이에요. 개들은 원래 후각이 좋다고 하던데 혹시 뭔가 냄새를 맡은 건 아닐까? 수미의 마음은 불안했다. 진돗개의 행동이 단순한 고집이나 장난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다. 그 개의 눈빛에서 간절함과 초조함을 읽을 수 있었다. 오후 늦은 시간이 되자 수미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카페 일을 마치고 문을 잠그기 전에 그 개를 확인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오후 6시가 넘어서자 해는 거의 진 상태였다. 서울역의 조명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퇴근 시간에 러시아워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진돗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수미는 카페에서 남은 치킨 샌드위치 한 조각과 따뜻한 물 한 컵을 준비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길을 건넜다. 마음이 두근거렸다. 야생 상태의 개에게 다가가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었지만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다. 안녕, 친구야. 수미는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진돗개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마치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배고프지? 여기 음식이 있어. 수미는 샌드위치를 땅에 내려놓고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진돗개는 음식을 힐끗 보았지만 가방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평소라면 당장 달려가서 음식을 먹었을 텐데 지금은 그러지 않았다. 이것만 봐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뭘 지키고 있는 거니? 수미가 더 가까이 다가가며 물었다. 그때 진돗개가 처음으로 반응을 보였다. 꼬리를 한번 흔들었다. 그리고는 가방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이것을 봐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수미의 호기심이 더욱 커졌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가방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가방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여행 가방이었다. 검은색 나일론 소재에 작은 바퀴가 달려 있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여러 가지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다. 첫째, 가방이 생각보다 무거워 보였다. 빈 가방이라면 바람에 쉽게 움직여야 하는데 이 가방은 마치 무언가로 가득 찬 것처럼 묵직해 보였다. 둘째, 가방의 지퍼가 완전히 닫혀 있었다. 만약 누군가 버린 것이라면 지퍼가 열려 있거나 망가져 있을 법한데 이 가방은 꼼꼼히 봉해져 있었다. 셋째, 가방 주변에서 미세한 온기가 느껴졌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가방 근처가 다른 곳보다 약간 따뜻한 것 같았다. 수미는 진돗개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 개는 여전히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에는 빨리 알아달라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뭔가 있는 거 맞지? 수미가 중얼거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가방 위에 올려놓았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몇 초 후 미세한 진동을 감지했다. 너무나 작고 규칙적인 진동이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이 진동은 분명 기계적인 것이 아니었다. 더 유기적이고 더 생명적인 무언가였다. 수미는 귀를 가방에 가까이 댔다. 그리고 숨을 죽이고 집중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나 주변 소음만 들렸다. 하지만 몇 분간 집중하자 그것이 들려왔다. 아주 작고 희미한 소리. 처음에는 작은 동물의 소리인가 싶었지만 곧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아기의 울음소리였다. 세상에. 수미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믿을 수 없었다. 이 가방 안에 아기가 있다는 것인가? 그녀는 다시 한번 귀를 가방에 가까이 댔다. 이번에는 더 선명하게 들렸다. 아주 약하지만 분명한 아기의 울음소리. 그리고 작은 숨소리. 진돗개는 수미의 반응을 보며 더욱 간절한 눈빛을 보냈다. 마치 이제 알겠지. 내가 왜 여기서 떠날 수 없었는지 알겠지?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수미의 손이 떨렸다. 가방을 열어야 할까? 하지만 만약 정말 안에 아기가 있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 혼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여보세요? 119입니다. 저기요. 서울역 뒤편 출구에 가방이 하나 있는데 안에 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가방 안에 아기요. 네, 소리가 들려요. 아기 우는 소리요. 빨리 와주세요. 119 신고를 받은 후 상황은 급변했다. 몇 분 후 구급차와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서울역 일대에 울려 퍼졌다. 평소 북적이던 역 앞이 순식간에 긴급 상황 현장으로 바뀌었다. 구급요원들과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었다. 소문이 빠르게 퍼진 것이다. 가방 안에 아기가 있다더라. 걔가 하루 종일 지키고 있었다더라는 이야기들이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신고자가 누구입니까? 경찰관이 물었다. 저예요. 수미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다.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미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다. 하루 종일 걔가 가방을 지키고 있었던 것, 자신이 이상하게 여겨 확인해 본 것, 그리고 가방 안에서 아기 소리를 들은 것까지. 정말 확실합니까? 아기 소리를요. 구급요원이 다시 한번 확인했다. 네, 분명해요. 직접 들어보세요. 구급요원이 가방에 귀를 가까이 댔다. 몇 초 후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맞습니다. 안에 뭔가 있어요. 아기 같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긴장감에 휩싸였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신생아의 생명이 걸린 긴급 상황이었다.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가방의 지퍼를 열기 시작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진돗개도 긴장한 채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퍼가 반쯤 열리자 작은 울음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려왔다. 이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또렷한 아기의 울음소리였다. 빨리, 완전히 열어주세요. 구급요원이 소리쳤다. 지퍼가 완전히 열리자 그 안의 모습이 드러났다. 작은 담요에 쌓인 갓난아기가 있었다. 아기는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였다.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은 파래져 있었다. 호흡이 얕고 빨랐다. 저체온증 증상입니다. 즉시 병원으로. 구급요원이 신속하게 아기를 담요로 감쌌다. 아기를 본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누가 왜 갓난아기를 가방에 넣어 역에 버려둔 것인가? 하지만 지금은 그런 질문들을 할 때가 아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기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을 향해 출발했다. 수미도 함께 따라가려 했지만
경찰이 조사를 위해 현장에 남아달라고 요청했다. 진돗개는 구급차가 멀어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작게 짖었다. 마치 잘 가라, 안전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아기는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이송되었다. 의료진은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체온을 올리고 수액을 공급하고 호흡을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였다. 몇 시간 후 담당이 쌓인 이재훈 과장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아기는 생후 48시간 정도로 추정됩니다. 심한 저체온증과 탈수 증상을 보였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만약 더 늦게 발견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과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두 시간만 더 늦었어도 위험했을 것입니다. 신생아는 체온 조절 능력이 매우 약하거든요. 특히 이런 추운 날씨에는. 그럼 정말 기적적으로 구조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 사건은 순식간에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다. 진돗개가 구한 기적의 아기라는 제목으로 모든 언론이 이야기를 다뤘다. 소셜미디어에서도 화제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다. 특히 진돗개의 행동이 주목받았다. 하루 종일 한자리를 지키며 아기를 보호한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동물의 본능이 인간보다 뛰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 진정한 영웅은 따로 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많다. 이런 댓글들이 인터넷에 넘쳐났다. 하지만 정작 그 영웅인 진돗개는 어디에 있었을까? 아기가 병원으로 실려간 후 그는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이. 수미는 그 진돗개를 찾기 위해 며칠 동안 서울역 주변을 샅샅이 뒤졌다. 그는 분명히 영웅이었다. 그런 개가 다시 거리를 떠돌며 굶주리고 추위에 떨도록 놔둘 수는 없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서울역 주변은 워낙 넓었고 숨을 곳도 많았다. 게다가 진돗개는 사람들을 경계하는 습성이 있어서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수미는 마침내 그를 발견했다. 역에서 조금 떨어진 청계천 근처의 작은 공원에 서였다. 그는 벤치 아래 구석진 곳에 웅크리고 있었다. 여전히 말랐고 지쳐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있었다. 거기 있었구나. 수미는 천천히 다가갔다. 이번에는 진돗개가 도망가지 않았다. 오히려 꼬리를 살짝 흔들며 그녀를 맞았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배고프지? 여기 음식 가져왔어. 수미는 준비해온 사료와 물을 그 앞에 놓았다. 진돗개는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아마도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먹으면서도 계속 수미를 바라보았다. 마치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같았다. 수미는 진돗개를 동물병원에 데려갔다. 종합검진을 받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맞고 깨끗하게 목욕을 시켰다. 오랜만에 깨끗해진 하얀 털이 드러나자 그는 정말 아름다운 진돗개였다. 수의사는 검진 결과를 설명했다. 전체적으로 건강한 편입니다. 다만 영양실조와 만성 스트레스의 흔적이 보이네요. 꾸준히 좋은 음식을 주고 사랑으로 돌봐주시면 금방 회복될 겁니다. 이름이 뭐지? 수미는 그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희망이를 구해준 너 바로야. 바른 일을 한 너니까 바로라고 부르게. 바로라는 이름을 듣자 진돗개는 귀를 쫑긋 세우며 꼬리를 흔들었다. 마치 그 이름이 마음에 든다는 듯이. 한편 병원에서는 아기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었다. 경찰과 사회복지사들이 아기의 신원을 파악하려고 노력했지만 단서를 찾기 어려웠다. 가방에서는 아기 외에 특별한 물건이 발견되지 않았고 주변 CCTV에도 가방을 놓은 사람의 모습이 명확하게 찍히지 않았다. 병원 직원들은 아기에게 임시로 하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하늘이 보내준 선물이라는 의미였다. 하늘이는 의료진의 정성스러운 돌봄 덕분에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다.
소아과 간호사 김은정은 하늘이를 특별히 아꼈다.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해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씩씩하게 자라고 있어요. 하늘이는 정말로 놀라운 생명력을 보여주었다. 처음 병원에 왔을 때는 생사의 갈림길에 있었지만 이제는 건강한 신생아와 다름없었다. 작은 손을 꼭 쥐고 또렷한 눈으로 주변을 바라보며 때로는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하늘이의 가족은 나타나지 않았다. 신문과 방송을 통해 소식이 널리 알려졌지만 아무도 하늘이를 찾으러 오지 않았다. 결국 하늘이는 입양 절차를 거치게 되었다. 수미는 바로를 입양한 후 그와 함께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바로는 놀랍도록 빨리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집에 마침내 도착한 것처럼. 하지만 수미는 계속해서 하늘이 소식이 궁금했다. 바로가 구한 그 아기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좋은 가정에 입양될 수 있을지. 어느 날 수미는 용기를 내어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서울역에서 발견된 아기. 하늘이 소식이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아, 그 아기를 발견하신 분이시군요. 하늘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다만 아직 입양 가정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입양할 수 있을까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정말이십니까? 신생아를 키우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아이와 연결된 느낌이 들어요. 바로가 제 개가 구한 아이잖아요. 그냥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입양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다. 수미는 수많은 서류를 작성하고 여러 차례 상담을 받아야 했다. 경제적 능력, 양육 환경, 정신적 준비 상태 등 모든 것이 철저히 검토되었다. 미혼 여성이 신생아를 입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회복지사 박미영이 설명했다. 특히 직장을 다니면서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저는 각오가 되어 있어요. 카페 일을 줄이고라도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요. 수미의 진정성은 충분히 전해졌다. 하지만 절차는 절차였다. 몇 주에 걸친 심사와 상담, 가정 방문 등을 거쳐야 했다. 그동안 수미는 육아에 대해 열심히 공부했다. 책을 읽고 온라인 강의를 듣고 경험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바로도 마치 그녀의 마음을 아는 듯 조용히 곁을 지켜주었다. 드디어 수미가 하늘이를 만날 수 있는 날이 왔다. 병원 신생아실에서 처음 하늘이를 본 순간 수미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정말 작고 예쁘네요. 수미는 유리창 너머로 하늘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하늘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작은 주먹을 꼭 쥐고 가끔 뭔가 꿈을 꾸는 듯 표정을 바꾸기도 했다. 안아보실래요? 간호사가 물었다. 수미는 조심스럽게 하늘이를 안았다. 그 순간 하늘이가 눈을 떴다. 또렷하고 맑은 눈동자가 수미를 바라보았다. 마치 엄마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안녕, 하늘아. 나야. 수미는 눈물을 참으며 속삭였다. 그날부터 수미는 매일 병원을 찾았다. 하늘이에게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하늘이도 점점 수미에게 익숙해져 갔다. 몇 주 후 드디어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다. 수미는 공식적으로 하늘이의 양어머니가 되었다. 하늘이를 집에 데려오는 날 수미의 가슴은 기대와 긴장으로 가득했다. 바로야, 우리 가족이 늘어났어. 수미는 하늘이를 안고 집에 들어서며 바로에게 말했다. 바로는 신중하게 하늘이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아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인식과 기쁨이 동시에 떠올랐다. 마치 내가 구한 그 아이구나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하늘이가 바로를 보자마자 웃음을 터뜨린 것이다. 갓난아기가 보일 수 있는 가장 환한 미소였다. 너희 둘은 정말 특별한 인연이 있나 봐. 수미는 감동스러워하며 말했다. 집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다. 수미는 카페 일을 줄이고 하늘이 돌봄에 집중했다. 밤에는 하늘이가 자주 깨서 힘들었지만
바로가 큰 도움이 되었다. 신기한 것은 바로가 하늘이의 모든 신호를 알아챈다는 것이었다. 하늘이가 배고프거나 기저귀가 젖었을 때 바로가 먼저 알아채고 수미에게 알려주었다. 밤에 하늘이가 울면 바로가 침대 옆으로 가서 코를 비비며 달랬다. 바로는 정말 천사야. 수미는 바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하늘이의 수호천사. 하늘이도 바로를 무척 좋아했다. 바로가 다가오면 웃음을 터뜨렸고 바로의 털을 만지려고 작은 손을 뻗곤 했다. 바로는 가만히 서서 하늘이가 마음껏 만질 수 있도록 해주었다. 시간이 흘러 하늘이는 빠르게 성장했다. 3개월이 되자 목을 가누기 시작했고 6개월이 되자 뒤집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9개월이 되자 기어 다니기 시작했는데 가장 좋아하는 것은 바로를 따라다니는 것이었다. 바로는 하늘이의 성장을 지켜보며 자신의 역할을 점점 확장해갔다. 하늘이가 기어 다닐 때는 앞에서 길을 안내했고 하늘이가 위험한 곳으로 가려 하면 부드럽게 막았다. 마치 숙련된 베이비시터 같았다. 바로야, 고생이 많아. 수미는 매일 밤 바로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다. 하늘이의 첫 번째 생일이 다가왔다. 수미는 작은 돌잔치를 준비했다.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그동안 도움을 준 병원 직원들과 사회복지사들을 초대했다. 돌잔치 날, 작은 집이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하늘이는 예쁜 한복을 입고 돌상 앞에 앉아 있었다. 돌잡이 순서가 되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하늘이는 돌상에 놓인 여러 물건들을 바라보다가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있는 바로를 보았다. 그리고는 기어가서 바로를 안으려고 했다. 어머, 하늘이가 바로를 선택했네. 수미의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요. 정말 특별한 인연인 것 같아요. 참석자들도 모두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하늘이는 처음으로 바로라는 말을 했다. 정확한 발음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바로를 부르는 소리였다. 바로야, 들었지? 하늘이가 너 이름을 불렀어. 수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바로는 꼬리를 힘차게 흔들며 하늘이에게 다가가 살짝 핥아주었다. 하늘이가 3살이 되었을 때 이 가족의 이야기는 더욱 완성도 높아졌다. 하늘이는 이제 말을 잘했고 바로와 대화를 나누는 듯했다. 바로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바로가 짖으면 대답하곤 했다. 수미는 카페를 확장해서 작은 동물 카페를 열었다. 바로와 하늘이라는 이름의 카페였다. 손님들은 커피를 마시며 바로를 쓰다듬고 하늘이와 놀 수 있었다. 특히 아이를 동반한 가족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카페 한쪽 벽에는 3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담은 사진들과 신문 기사들이 걸려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요. 한 손님이 말했다. 바로가 정말 영웅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바로 같은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다른 손님이 덧붙였다. 어느 따뜻한 봄날, 수미는 하늘이와 바로를 데리고 서울역을 찾았다. 3년 만에 다시 온 그곳이었다. 예전에 가방이 놓여있던 그 자리에는 이제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다. 수미가 1년 전에 갖다 놓은 것이었다. 화분 옆에는 작은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 이곳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평범해 보이는 존재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와 하늘이를 기억하며 하늘이는 그 글을 읽을 수는 없었지만 뭔가 특별한 곳이라는 것을 느끼는 듯했다. 엄마, 여기가 바로가 나를 구해준 곳이야. 하늘이가 물었다. 그래, 맞아. 바로가 여기서 너를 지켜준 거야. 하늘이는 바로를 꼭 안으며 말했다. 바로야, 고마워. 사랑해. 바로는 조용히 꼬리를 흔들며 하늘이의 뺨을 살짝 핥아주었다. 그날 이후로도 수민의 가족의 일상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카페를 찾는 손님들 중에는 유기견 입양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바로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아서였다. 수민은 그런 사람들을 동물보호소와 연결해 주었다. 또한 하늘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돕는 단체에도 정기적으로 후원을 했다.
바로가 하늘이를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줘야 해. 수미는 하늘이에게 자주 말했다. 하늘이는 아직 어렸지만 그 말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해 가고 있었다. 5년이 흘렀다. 하늘이는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바로는 중년의 나이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 사이의 유대는 여전히 강했다. 하늘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바로는 항상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하늘이가 숙제를 할 때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았고 밤에는 여전히 하늘이의 침대 곁에서 잠을 잤다. 바로는 정말 하늘이의 수호천사예요. 수미의 친구들이 자주 말했다. 그런 것 같아요. 5년 전 그날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하늘이도 바로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학교에서 바로 자랑을 하거나 바로와 함께 찍은 사진을 친구들에게 보여주곤 했다. 우리 바로는 영웅이야. 나를 구해준 영웅. 어느 날 저녁, 하늘이가 수미에게 물었다. 엄마, 바로는 어떻게 내가 가방 안에 있다는 걸 알았을까? 수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바로는 마음으로 알았던 것 같아. 사랑하는 마음,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에게 알려준 거야. 그럼 나도 바로처럼 될 수 있어? 물론이지. 하늘이도 다른 사람을 도우고 싶은 마음을 가지면 돼. 바로처럼 말이야.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로를 꼭 안았다. 바로는 여전히 따뜻한 체온으로 하늘이를 감싸주었다. 그날 밤, 수미는 일기에 이렇게 썼다. 5년 전 그 추운 밤, 바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단순히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희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운명이 우리를 어떻게 연결시키는지를 보여주었다. 바로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수호천사이자 선생님이다. 지금도 서울역 뒤편 출구에는 그 작은 화분이 자리하고 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수미가 새로운 꽃을 심어준다. 그리고 가끔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그 표지판을 읽고 5년 전 그날의 기적을 기억한다. 수미와 하늘이 그리고 바로는 여전히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카페 바로와 하늘이는 이제 서울의 명소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찾아온다. 하늘이는 자라면서 수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한다. 바로처럼 동물들을 돕고 싶어서다. 바로는 이제 나이가 들어 예전만큼 활발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하늘이를 사랑하고 지키고 있다. 그리고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매일매일 새로운 추억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5년 전 그 추운 밤, 한 마리의 진돗개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영웅적 행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의 진정한 의미였다. 조건 없는 헌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 그리고 가장 작고 연약한 존재를 보호하려는 본능적 사랑. 바로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명확하다. 영웅은 화려한 갑옷을 입고 나타나지 않는다. 때로는 털복숭이 네 발로, 때로는 상처투성이 몸으로 조용히 우리 곁에 서 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큰 기적을 만들어낸다. 사랑은 가장 조용한 곳에서 가장 큰 소리로 말한다.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고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바로와 하늘이, 그리고 수미가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랑의 모습이다. 그리고 오늘도 서울의 어느 작은 카페에서 한 가족이 평범하지만 특별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진돗개 바로는 여전히 하늘이 곁에서 잠들어 있고 내일 아침에도 그 자리에서 하늘이를 맞이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다.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변함없이 곁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은 계속해서 새로운 기적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진정한 영웅은 한 번의 큰 행동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매일매일 작은 사랑들을 쌓아가며 만들어진다. 바로처럼, 수미처럼,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끝.